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지역학부에 재직 중인 문기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경계선 너머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면 혹은 또 국경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우선 사전적으로는 사물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라고 할 수 있고, 영어 사전에서 이제 보더라고 하는 것은 두 국가 행정구역 또는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선 또는 두 지역의 경계 부근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리를 배울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북한과 남한 이렇게 경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경 혹은 경계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북쪽으로는 더욱 진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무장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국경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동남아시아의 나라 중에 하나인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국경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친밀하고 또 친숙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계선, 즉 동남아시아, 이제 그 중에서도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와 태국은 화면 왼쪽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총 11개의 이제 국민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약 올해 기준으로 6억 6천만 명 정도로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남아시아에는 언제부터 이런 국경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했을까요? 실제로 전통 동남아시아 시대 때는 이런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조금 희미했습니다. 전통 동남아 시대 때 이제 정치체의 성격을 규정을 할 때 만다라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만다라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동심원을 뜻하며 힌두 불교에서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 중심 세력과 주변 세력들이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를 바탕으로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 동남아시아 사회의 이제 인력 통제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 피지배 관계를 바탕으로 계급과 질서가 강한 피라미드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만다라 체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배타적, 독점적 통치권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유동적이고 또한 또 상징적 종주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견인과 비후견인의 관계가 독점적이거나 배타적 또는 일방적이기보다는 이제 상호적 성격을 가졌으며, 비후견인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대결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을 취해서 새 후견을 찾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남아시아의 국경선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동남아시아 식민 시절부터입니다. 전통 만다라 체계 국가의 영역은 경계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적이었고 상징적이었으나 식민 지배가 시작된과 동시에 프랑스, 이제 영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세력은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측량을 했고 또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80년대 이후 90년대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졌던 이런 어떤 식민지의 경계가 오늘날 동남아 국가의 국경선으로 확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동남아시아에 이제 11개의 어떤 이 국민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태국과 미얀마가 위치한 곳은 이제 대륙부 동남아시아입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5개국이 있고요. 지도 아래쪽에 있었던 이제 해양부 동남아시아 혹은 도서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동티모르, 필리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륙부 동남아시아인 사닥 지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히 말레이 반도 아래쪽의 지역은 대륙부에 속하나 도서부 동남아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인종적으로 말레이인이 살고 있고 언어는 말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부 동남아시아보다는 도서부 동남아시아인 말레이 세계와 훨씬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악 지역에 살았던 이 원주민들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륙부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내 지방 그리고 인도 동북부까지 뻗어 있는 해발 300m 이상 고지대 약 250만 제곱킬로미터에는 소수민족 약 1억 명이 살아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을 무정부주의적 역사가 있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조미아라고 하는 어원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티베트 버마오족 계열이 고산족 언어로 동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와 사람을 뜻하는 미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 민족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대륙 동남아시아 이제 국가들의 어떤 중앙 집권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어떤 가독성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특히 이런 쌀농사, 이제 평지에서의 쌀농사를 통해서 수익 창출과 조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쌀농사를 위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산악민들을 정주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산악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자율성, 다양성, 비정주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을 정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 전염병, 강제부역, 징병 등 국가의 강압과 폭정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산악민이 되는 과정에서 국가에 포섭되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인 도피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또는 생존 전략으로서 국가 없음 혹은 지배 없음이라는 상태를 실현한 것을 이 산악 민족이 살아왔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고지대에 살고 있는 아카족의 사진인데요. 이들이 대표적인 산악 민족 중에 하나의 부류입니다. 산악 민족의 어떤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산악 고지대에 거주를 했고 정주하기보다는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이제 뿌리 식물을 주로 길렀고 경장 역시 이제 화전 농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두머리가 없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 구조, 또 고유 정체성을 고수하지 않는 유연한 종족성, 또 문자를 쓰지 않는 구전으로 전통을 보존하는 이런 문화도 이제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은 전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미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념을 보게 되면 수천 년에 걸쳐 이제 국가 권력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탈주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문명에서 단순하게 밀려난 미개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경지대 메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50년 전 카렌족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으로 이 지역은 태국의 북부 지역 란나 왕국의 태국인들이 메솥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카렌족들은 외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메솥의 지명의 유래를 보게 되면 무앙첫 수코타이 왕조 때 적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고 당시 500, 600년 전 이전부터 이 메솥이라는 곳은 적경 지역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주변에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적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리적 제약이 태국으로 인해서 태국의 내륙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 인구 구성,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메솥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메솥의 어떤 경제적 특성 때문에 많은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메솥 미아와디 특별경제지대 및 태국의 동서 경제해랑의 서부 시작점으로서 태국 제조업 공장들이 메솥으로 혹은 주변의 딱주로 대거 이전을 했습니다. 아울러 태국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장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공격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방콕의 많은 공장들이 저렴한 노동 시장이 있는 메소스로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미얀마 국적의 인구들이 많이 고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소스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태국인, 그러니까 무슬림, 화교 등을 포함한 태국인은 약 1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 미얀마에서 건너온 인구는 이 4배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약 9만여 명의 난민 인구가 공식 난민촌에 살고 있고요. 무국적자로 추정하는 약 48만 명 정도의 간헐적 난민과 비합법 난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태국 내 이주 노동자의 숫자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제 적지 않은 수치인데, 태국 내 이주 노동자 숫자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기준 약 23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면 당연히 이 수치는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국경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종적이고 다층적인 이제 생활 공간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1984년 카렌 민족 연합과 미얀마 정부군 간의 이제 대규모 전투로 인해서 카렌주가 이제 미얀마 정부군의 점령을 당하면서 약 1만 명의 난민이 대거 유입된 시기를 시작을 해서 이후 1988년 랑군의 봄 이후에 이제 정치적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제 반군부 활동가 혹은 정치적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난민들의 모습은 하나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국경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태국인, 난민, 미얀마 이주민, 무슬림 등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은 다층적으로 이제 분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내의 대형 쇼핑몰, 국경 카지노 내 쇼핑몰과 메소 시내의 미얀마화된 시장 등 이제 그리고 무슬림 생활 공간은 뚜렷하게 구분이 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65개의 이주민 학교에 약 11,000여 명의 이주민 학생이 이 교육 목적을 위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또 이러한 교육적 특성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경계선에 위치한 국경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생소한 그리고 조금 낯설었던 경계와 국경이라는 어떤 인식과 이미지가 이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 그리고 국경도시 메소시라는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주를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상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